안녕하세요. 푸켓지북입니다. 돈의 속성 네 번째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패할 권리. 이 책을 끝까지 다 읽었는데도 용기가 나지 않고 방향도 모르겠다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나는 현재 몇 개의 회사를 소유하고 있고 각기 다른 사장들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나는 아직 한 번도 내가 지휘하는 사장들이 실패했다고 징계를 해본 적이 없다. 오히려 도전하지 않음을 탓한다. 어떤 경우에는 실패가 내 눈에 보이는데도 그냥 방치하기도 한다. 그 실패가 다음 실패를 막을 수 있거나 아니면 내가 실수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나는 많은 실패를 경험했고 지금도 여전히 실패를 하면서 산다. 이유는 여전히 도전하기 때문이다. 실패는 권리다. 특히 젊은이들의 실패는 특권이 포함된 권리다. 우리 시대가 아무리 성공만을 종용하고 성과 없는 실패에 매정해도 이 세상에 실패 없는 성공이 도대체 몇 개나 된단 말인가. 한 번의 실패 없이 성공을 달리는 사람은 한 번의 실패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기에 실패가 녹아들어가지 않는 성공은 아직 성공이 아니다. 콘크리트가 철근 없이 얼마를 버티겠는가. 부모들 또한 자녀들의 실패에 너그러워야 한다. 실패를 오히려 환영해야 한다. 많은 부모가 자신들은 실패했으니 자녀는 실패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갖는다. 그 이유로 실패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도전도 하지 못하게 막음으로써 결국 실패하게 만든다. 실패를 하는 자녀를 두었다는 것은 도전을 하는 자녀를 가졌다는 뜻이다. 창업을 말리고 취업을 부추기는 부모야말로 실패자다. 자신의 두려움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다. 부모의 관용만 있어도 자녀들은 다시 도전하고 언젠간 성공할 수 있다. 청년들은 절대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실패는 권리다. 오늘도 그대는 실패할 권리가 있다. 실패할 권리가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본 적이 있는가? 젊은이들에게 꼭 지켜줘야 할 권리다. 사람은 누구나 방황하고 좌절하며 성장한다.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성공의 문턱에 오른 사람은 없다. 실패는 범죄가 아니다. 무모한 일이라도 끊임없이 도전하라. 모든 성공은 도전하지 않는 자들에겐 항상 무모했기 때문이다. 책이 부자로 만들어줄까? 나는 책이야말로 여전히 삶의 가장 도구라고 믿는다. 인터넷이나 방송을 통해 더 빠르고 정확한 자료를 찾아낼 수도 있지만 책이 주는 내밀한 정보를 따라갈 순 없다. 나는 지금도 여전히 한 달에 20여 권 책을 산다. 관심사가 다양해서 독서량이 많은 편이다. 물리학 이론에 빠지면 관련된 책을 한꺼번에 주문하고 채권이 궁금하면 채권책을 모조리 산다. 특정 작가에게 빠지면 절판된 책까지 중고를 찾아서라도 구해놓는다. 다행히 나는 상당히 책을 빨리 읽는 편이다. 300페이지 내외의 책은 2~3시간이면 읽는다. 필요하면 밑줄도 긋고 어떤 문장이나 단어를 읽고 나의 의견이 떠오르면 여백에 적어놓기도 한다. 책의 내용과 다른 생각이 떠올라도 그냥 적어놓는다. 제목과 달리 내용이 부실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책은 굳이 끝까지 읽지 않는다. 나는 작가와 책 제목을 잘 외우지 못해서 읽은 책을 또 사는 경우도 많다. 다행히 요즘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주문을 하면 결제하기 전에 구매한 기록이 있다고 친절하게 알려준다. 나의 서재에는 수천 권의 책이 있다. 그런데 이 책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었을까? 아니다. 책은 당신을 부자로 만들지 못한다. 책을 해석하는 능력이 생기면서 스스로 질문을 가지게 될 때 비로소 당신은 부자의 길을 만난다. 흔히 책을 읽으면 저자에게 몰입되어 어디서 이런 대단한 생각이나 판단을 했을까 궁금해하며 지적 포로가 된다. 책에 나온 모든 글을 사실을 넘어 진리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생각을 버린다. 그러나 아무리 유명한 저자의 글이나 위대한 학자의 이론이라도 모두 옳을 수만은 없다. 성경도 오역과 빠진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런데 저자에게 빠져 필사를 하고 저자보다 내용을 더 잘 기억하는 사람도 있다. 어느 부분이 옳다는 것만 보고 그 밖의 모든 부분이 옳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기에 생기는 일이다. 그러면 어느 부분이 옳고 어느 부분이 틀린 것일까? 그것을 알려주는 책이 따로 있다. 책을 읽고 감화를 받은 뒤 정신의 지적 무게가 얹어지면서 오히려 자신을 초라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다. 이런 경우라면 독서량이 많아질수록 어깨가 내려가고 무릎이 바닥에 닿는다.
거인들의 등을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거인들의 엉덩이에 깔린 것이다. 이럴 때 어깨를 펴고 무릎을 세우면서 거인과 함께 걷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 그 책은 바로 산책이다. 산책을 통해 살아있는 책을 접하는 것이다. 의심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은 책은 아무리 읽어도 죽은 책이다. 산책을 통해 책으로 얻은 주제와 관점을 생각하며 자기 스스로의 기준으로 작가의 권위에 무조건 굴복하지 않고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를 통해 내려간 어깨와 굽어진 무릎을 펴고 스스로 홀로 서는 연습을 해야 한다. 책을 읽을 때마다 무릎은 다시 굽혀질 것이다. 하지만 스스로 생각하는 연습을 계속하다 보면 다리에 근육이 생기고 어깨가 펴지면서 스스로 혼자 우뚝 서는 날이 있을 것이다. 산책과 자문을 통해 의심하고 질문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길을 걷거나 조용히 앉아 오늘 읽은 책의 내용을 숙고하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란다. 그러면 아무리 위대한 선생이 쓴 책이라도 페이지를 늘리기 위해서 쓴 헛소리라는 게 단순히 팔기 위한 목적에 따라 이론을 만들어냈다는 자기 개발서라는 게 보인다. 당신 마음의 무릎이 건강해졌기 때문이다. 산책은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하니 하루에 10,000보 이상 걷길 바란다. 신은 왜 공평하지 않을까? 아무리 노력해도 희망이 보이지 않고 지속되는 실패와 좌절이 다가오면 사람은 신을 원망한다. 나도 여러 번 실패를 맛보고 좌절이 이어지던 시절 신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는지 원망스러웠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나쁜 짓 하지 않고 도전했는데 왜 번번이 실패하는지 이해되지 않았다. 나 같은 사람이 성공하면 참 많은 사람을 도우며 살 텐데 왜 나에게 행운을 주시지 않는지 의심스러웠고 억울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신은 항상 공평했다. 내가 성공한 다음이라서가 아니다. 성공하기 전이나 성공 후 어느 때든 신은 무슨 일이든 관여하지 않음으로써 공평함을 이루신다. 돌이켜보면 내가 7번을 실패하든 14번을 실패하든 관여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반면에 내가 터무니없이 많은 돈을 벌거나 과분한 칭송을 받아도 관여하지 않으신다. 신은 세상이 스스로 돌아가도록 관여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공평함을 나타내신다. 신이 공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넘쳐날수록 실망이 번져서 결국 불공평이 확장되는 것이다. 그러니 아무리 힘들어도 신을 원망하지 말고 신에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일어서라. 신의 도움을 얻지 않고 스스로 일어서겠다고 마음먹어야 정말 길이 보일 수 있다. 신에게 하는 청혼의 기도에 신은 전혀 동요하지 않으실 것이다. 신에게 드리는 기도는 신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는 시간이지 내가 신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시간이 아니다. 신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이런 이치를 아는데 신을 모시는 사람이 왜 그분을 괴롭히는지 알 수 없다. 좌절하거나 실패해도 신을 원망하거나 자책하지 마라. 신의 잘못도 아니고 당신 잘못도 아니다. 다시 도전하면 된다. 신이 세상에 관여하지 않는 것은 무심이 아니라 무의다. 신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진정 사랑하여 그러는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 행동하고 자연이 스스로 움직이도록 놓아줌을 실현하시는 것이다. 신이 세상에 관여하는 순간 세상 모든 것은 정지될 것이다. 정지란 죽음이다. 이것이 신이 세상을 이끄는 방식이다. 신이 관여하지 않음을 통해 당신을 축복하고 지지하고 있음을 알렸으니 마음껏 세상의 부와 축복을 다 가져가길 바란다. 그래서 당신 스스로 신이 하고 싶은 일을 그 부를 통해 할 수 있기를 축복한다. 항상 투자만 하는 송 사장과 항상 화가 나 있는 그의 아내. 송 사장은 장사의 신이다. 차리는 매장마다 성공이고 만드는 메뉴마다 히트다. 서울 인근에 있는 그의 디저트 카페는 언제나 손님으로 가득하다. 근처에 고깃집도 하나 운영하는데 매장마다 장사가 잘 된다. 송 사장이 일하는 카페 뒤쪽에는 카페 매장만큼이나 큰 연구실이 있다. 실제로 입구에 연구실이라는 안내판을 붙여놨다. 송 사장의 컴퓨터 파일에는 2만 장이 넘는 사진들이 있다. 메뉴, 진열 방식, 조명, 기구, 소품, 복장 등으로 잘 정리돼 있다. 일본과 유럽, 동남아시아에 유명하다는 식당을 다니면서 얻은 아이디어들이다.
송 사장이 이런 학자적 탐구 덕분에 카페 손님은 해외여행을 하지 않고도 세상의 여러 나라 메뉴를 먹을 수 있으니 카페는 늘 북적거린다. 그렇지만 그의 아나 유 씨는 항상 남편에게 화가 나 있다. 결혼 생활 20년째인데 아직까지 집도 없고 벌어놓은 재산도 없기 때문이다. 주변에서는 알부자로 알고 있고 형편이 어려운 친정집에서는 은근히 기대도 하지만 정말 돈도 없고 재산도 없다. 더구나 매장이 2개나 되는데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출근을 해야 한다. 만약 출근하지 않으면 집안에 생활비도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다. 남편 꼴이 보기 싫어 카페로는 출근을 안 하고 고깃집으로 출근한다. 송 사장의 카페 뒷방 연구소에는 직원이 6명이나 있다. 카페에서 일하는 4명보다 많다. 연구소 직원들은 카페에서 일을 하지 않는다. 카페 직원들은 연구소 직원이 되는 것이 꿈이다. 급여도 많고 하는 일도 창의적이기 때문이다. 송 사장의 꿈은 원대하다. 이 카페를 전국에 퍼뜨려 대기업으로 만들고 싶다. 그래서 메뉴 연구소를 만들어 세상에 맛있다는 모든 메뉴를 직원들과 만드는 것이다. 메뉴 개발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1년에 4차례씩 카페 메뉴가 전부 바뀐다. 덕분에 손님들은 즐거워하지만 아내 윤 씨는 속이 탄다. 이유는 간단하다. 송 사장이 카페로 버는 돈을 메뉴 연구와 연구소 직원들 급여로 모두 쓰기 때문이다. 직원들 데리고 일본으로 메뉴를 공부하러 다니고 수시로 메뉴를 업그레이드하느라 메뉴판이나 시설 개설로 매년 그 비용이 수입보다 더 들어가기 때문이다. 잔소리라도 하면 새로운 메뉴가 대박을 터뜨려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줄 것이라며 흥분한다. 메뉴가 바뀌면 그릇도 바뀌고 그릇이 바뀌면 테이블도 조명도 모두 바뀐다. 가끔 업계 사람들이 찾아와 송 사장을 칭찬하고 부러워하는 꼴을 보면 아내 속은 뒤집힌다. 송 사장은 완벽주의자다. 송 사장은 카페를 하기 전에는 카센터를 했었고 그 전에는 인쇄소를 했었다. 한국 최고의 인쇄소를 만들겠다며 수입이 생기는 대로 독일제나 일본제 인쇄기를 다 모았던 시절이 있었다. 최고의 외제차 수리 분야 전문 카센터를 만들겠다며 중고 외제차를 종류대로 사서 모두 해체하던 시절도 있었다. 벌기도 잘하지만 버는 돈은 모두 100% 사업에 재투자되니 아내 윤 씨는 돈을 만져볼 기회가 없다. 지금도 연구소만 아니면 한 달에 2천만 원도 더 벌겠지만 연구소 직원 월급과 재료비로 모두 날리고 있다. 고깃집에 가서 생활비라도 빼내오지 않으면 거기서 버는 돈으로 연구소 직원이 더 늘어날 게 뻔하다. 남편이 저렇게 열심히 일하고 돈 많이 벌어서 좋겠다는 동네 친구들 인사에 복장이 터질 것 같다. 나는 분명히 안다. 송 사장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송 사장의 카페나 고깃집이 더 잘되면 잘될수록 아내 윤 씨 말대로 가게에 투자되고 직원들에게 투자되는 돈은 많아질 것이다. 송 사장의 죄목은 첫째, 무한투자죄다. 회사란 투자 비율이 있다. 어떤 회사고 이익의 100%를 매해 투자하는 회사는 없다. 설령 송 사장이 매장을 수십 개 갖게 돼도 아내 윤 씨에게 돈이 돌아가는 날은 없을 것이다. 더 큰 회사를 만들기 위해 더 큰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한 번 실수하면 다시 바닥으로 가기 때문이다. 두 번째 죄목은 횡령이다. 타인의 재물을 유용하는 것은 형법 제356조에 위배되며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송 사장은 아내 윤 씨의 재산을 횡령한 것이다. 부부는 재산 공동체다. 부부가 함께 살면 누가 돈을 벌든 수익의 반은 배우자 몫이다. 송 사장은 사업을 통해 번 모든 돈을 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아내 몫을 횡령한 것이다. 전액 재투자를 하려면 아내에게 허락을 받았어야 한다. 허락은 고사하고 반대를 하는데도 매년 이런 식이었다. 그러나 남편 송 사장의 가장 큰 죄는 이익의 반을 아내에게 주고 나머지 반으로만 사업을 키우는 것이 훨씬 현명한 일이라는 것을 경영자이자 가장으로서 모르고 있는 경영무지죄다. 송 사장의 경영무지죄를 이야기하려고 여기까지 왔다. 송 사장은 가장이자 사업 경영자다. 사업은 폼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봉사활동도 아니다. 가족과 내 자유를 얻기 위한 처절한 종교활동에 가깝다.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이익의 반을 계속 아내에게 주었더라면 아내는 가장을 존중하고 자랑스러워했을 것이다. 송 사장도 이익의 반을 아내에게 매년 넘겨줬으면 지금 집도 하나 사놓고 노후 저축도 마련해 놓았을 것이다.
사업을 지금처럼 유지하고 크게 키우려면 그 정도 투자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변명은 옳지 않다. 송 사장은 가족을 위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희생을 빌미로 자신의 허영을 위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내가 남편 송 사장을 무시하고 화가 나 있는 것은 당연하다. 송 사장에게 당부하고 싶다. 이익의 반을 아내에게 돌려라. 아내의 당연한 지분이다. 그것이 또한 당신에게도 좋은 일이다. 집안의 재산은 아내에게 옮겨오기 전까지는 완전한 자산이 아니다. 아내가 보관하는 돈이 집안의 실제 자산이다.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만 하면 당신은 사업도 보호하고 집안의 재산도 늘릴 수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혜택은 아내가 당신을 사업가로서 자랑스러워할 것이라는 점이다. 송 사장이 이 글을 반드시 읽길 바란다. 동업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를 받을 사람에게 말한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의 돈을 자기 돈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동업해도 된다. 투자자에게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재무제표를 보고해줄 의무가 있다고 믿고 행동하면 동업을 해도 된다. 만약 사업이 잘 되면 친구 돈을 돌려주고 동업을 파기할 욕심이 없다면 동업해도 좋다. 당신이 급여를 가져갈 때 동업자에게 급여의 수준을 보고할 책임이 있다고 믿으면 동업해도 된다. 세세한 자금 집행도 모두 기록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자신이 있으면 동업해도 좋다. 투자를 할 사람에게 말한다. 만약 당신이 이 사업이 잘못돼도 자기 돈을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동업해도 된다. 동업자가 사업이 안 될 때에도 여전히 급여를 가져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동업해도 된다. 동업자의 회사 직원을 내 회사 직원처럼 함부로 할 생각이 없다면 동업해도 된다. 밖에 나가 그 회사는 내 것이라고 자랑하고 다니지 않을 자신이 있으면 동업해도 좋다. 두 사람에게 말한다. 만약 두 사람이 계약을 명확히 문서화했고 공증을 했으며 지분, 직책, 급여, 경영권, 수익금 배분 방식, 책임의 한계, 주식 양도식 동의권, 재투자 비율, 계약 파기 조건 등의 항목을 명확하게 기록한 서류가 있다면 동업해도 좋다. 만약 두 사람이 이사회 혹은 증자, 배당 등에 대한 용어를 이해하고 이 문제를 문서로 협의했으면 동업해도 좋다. 둘 사이에 정확한 업무 역할표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손익분배의 비율 조정에 대한 협의를 마쳤으면 동업해도 좋다. 동업은 잘 되어도 문제고 안 되면 더 문제다. 동업자를 잘못 만나면 일에 대한 스트레스보다 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더 무서워진다. 그러나 좋은 동업자를 만나면 당신 같은 사람 두 사람이 함께 힘을 합친 것이다. 그러니 좋은 동업자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문서화하여 서로의 자산을 존중해 줘야 한다. 돈은 우정보다 강해서 계약이 불분명하고 빈틈해 보이면 우정도 가족에도 허물어 버릴 것이다. 부부 사이도 부자지간도 가를 수 있는 것이 합쳐진 돈이다. 두 사람은 친구이거나 가족이지만 돈은 서로 친구나 가족이 되지 못한다. 돈이 서로 친구가 되고 가족이 되는 일은 정확한 계약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우정은 우정대로, 돈은 돈대로 따로 생각하기를 바란다. 남의 돈에 대한 존중만이 모든 동업 문제를 해결해 준다. 갈 길을 모르겠으면 큰 길로 가라. 강남에 마음에 드는 건물을 하나 살 때의 이야기다. 건물주는 60대의 남자였는데 절대 안 팔겠다는 매물을 팔겠다며 연락이 왔다. 그는 몇 채의 건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자식의 사업 자금으로 보태주기 위해 매각하려고 나온 자리였다. 그 당시만 해도 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달리 아는 것이 없었다. 거래를 마치고 난 후에 물었다. 부동산 안목이 뛰어나신데 비법 한 가지만 가르쳐 주시지요. 잠시 침묵을 지키던 그가 내 질문이 진지하다고 생각했는지 정말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해주고 나갔다. 나는 지하철 입구에서 나오면 바로 보이는 건물만 삽니다. 오늘 임대나 매물 안내를 붙이면 오늘 연락 오는 곳 말입니다. 아들놈만 아니면 평생 안 팔았을 겁니다. 김 선생도 오늘 연락받고 계약하시러 오신 거 아닙니까? 이후 이 양반의 기준이 나의 부동산 매입 기준이 됐다.
당연히 지하철역 앞에 있는 건물은 비싸다. 그러나 임대인과 임대인의 수준을 고를 수 있고 현금화가 손쉽다면 비싼 것이 가장 비싼 것이다. 나는 지금도 건물을 살 때는 크기보다 로케이션을 보고 이익률보다는 로케이션을 보고 빌딩의 연도보다는 로케이션을 본다. 부동산 전문 투자자가 아닌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크고 안전한 이익은 로케이션이란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내가 부동산에 대해 완벽한 자신을 생기기 이전에도 로케이션 중심으로 구매했을 때는 크게 실수한 일이 없었다. 다른 도시를 여행할 때는 큰 길로 다니면 된다. 분명 큰 길이 있는데도 지름길을 찾겠다고 새길을 찾다 보면 막다른 골목이 다다르거나 다시 돌아가야 할 때가 많다. 자신의 방향 감각을 믿다가 완전히 길을 잃을 수 있다. 특정 자산 영역에서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길을 잃지 않으려면 그 자산이 말하는 큰 길을 찾아가면 된다. 이것이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시장에 투자를 할 경우 아주 유용한 팁이다. 나는 주식을 살 때도 해당 업계에 대한 이해가 확실하지 않으면 언제나 1등을 고른다. 이후에 이해도가 높아지면 2등을 고르기도 한다. 나는 아직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만 자산 분배 차원에서 부동산을 보유해야 할 때가 있다. 항상 큰 길에 있는 건물만 구매하는 것만으로 이미 훌륭한 투자를 하고 있다. 부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지 못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서울 시내 부동산이 비싸다는 것은 다 안다. 그것은 비싼 이유가 있어서 비싼 것이다. 그런데 비싸다고 서울로 출퇴근이 가능한 인근 도시에 투자한다. 애플 주식이 최근 10여 년 사이에 30배가 올랐다. 애플 주식이 오르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다. 그런데 애플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애플 테마주나 관련주를 산다. 요지에 작은 건물을 사면 되고 애플 주식을 좀 적게 사면 되는 것을 지름길을 찾겠다고 달려나가다 막다른 골목길에 다다르는 실수를 하는 것이다. 이미 열매가 자라고 있는 나무가 있는데 그 씨앗을 받아 나무를 키우겠다며 리스크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투자를 할 때는 항상 두 가지 문제를 놓고 고민한다.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손실을 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에 관한 문제다. 수익과 손실 회피에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둘 다 놓치는 게 현실이다. 투자 세계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홀인원을 한 사람이 아니라 버디를 많이 한 사람이다. 홀인원을 한 사람이 우승하는 경우도 드물고 다음 경기에서 우승하겠다고 홀인원의 목숨을 걸지도 않는다. 하지만 다들 홀인원에 관심을 갖고 버디를 가볍게 생각한다. 보기나 더블 보기만 하지 않아도 친구 사이에서 우수한 선수일 수 있다. 자신이 모르는 것과 제어할 수 없는 것을 줄여가는 것이 최고의 투자자들이 늘 하는 일이다. 큰 길로만 다니면 평생 흥미로운 것도 못 보고 뒷골목에 먹자골목이 생겨서 다들 떼돈을 벌 때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다. 즉 리스크를 너무 줄이다 보면 평균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실수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남들의 평균이익보다 내 이익이 적다고 해서 빈털터리가 되지는 않는다. 한번 발생하면 빈털터리가 될 실수는 절대 하지 마라. 한번 낙오되면 절대 이 시장에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 그 동네 사람이 되어 모든 골목을 구석구석 알게 되기 전까지는 반드시 큰 길로 다니길 바란다. 쿼터 법칙. 2019년 봄에 나이든 오랜 친구와 젊은 새 친구들 몇몇이서 미국 대륙 자동차 횡단 여행을 한 적이 있다. 대형 SUV 트럭을 타고 로스앤젤레스에서 뉴욕까지 운전을 하고 갔다. 딱히 목적지를 둔 여행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가고 싶은 곳이 한 군데 있었다.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시에 있는 워렌 버핏 자택이었다. 미국 최고 부자 중에 한 명이 나보다 작은 집에서 산다는 것이 믿기지 않아 실제로 한번 보고 싶었다. 버핏의 검소함과 소탈함은 이미 많이 들어봤지만 실제 그런 집에 살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워렌 버핏이 아무런 보안시설도 경호원도 없는 집에서 방금 직접 차를 몰고 출근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62년 전 30만 1,500달러에 구매한 자택에서 아직도 살고 있었다. 110조의 재산을 가진 버핏은 그동안 삼성전자가 2010년 하반기에 출시한 20달러짜리 폴드폰을 사용하다가
최근에 아이폰 11로 갈아탔다. 아침 식사도 출근길에 맥도날드에서 모닝 세트 중 하나를 고르는데 미국 케이블 채널 HBO와의 인터뷰에서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다고 느껴질 때는 그 중에 싼 것을 고른다고 말한 적도 있다. 사실 그는 나보다 몇만 배 부자지만 나는 그보다 몇 배나 부자로 살고 있다. 우리 집은 그의 집보다 몇 배는 비싸고 나는 더 이상 맥도날드 같은 데서 아침을 먹지 않은 지 한참 됐다. 사실 버핏의 검소함을 존중하고 존경한다. 세계 최고 부자들 중 한 사람이 실제로 지극히 평범한 미국 중산층의 삶을 살고 있으니 담장에 철조망이나 경비원을 세워두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멋진 부분 중 하나다. 다른 부자들은 가장 높은 곳에서 울타리를 치고 자기들만의 영역에서 보안 카메라와 경비원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에 비하면 버핏의 위대함은 비교할 수가 없다. 하지만 존경한다고 따라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 나 역시 대단한 사치를 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것을 쿼터 법칙이라고 부른다. 쿼터는 영어로 4분의 1을 뜻한다. 내 동일한 수준의 경제력이나 수입을 가진 사람들의 쿼터 수준에서 생활하는 것이다. 10만 달러를 벌면 2만 5천 달러의 수입을 가진 사람처럼 살고 100만 달러를 벌면 25만 달러의 수입을 가진 사람처럼 살고 1000만 달러를 벌면 250만 달러의 수입을 가진 사람처럼 사는 것이다. 쿼터 법칙은 검소함과 사치 사이에서 기준을 만들어준다. 이 기준을 만든 이유는 매년 내 자산이 늘어나는 것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수입 없이 3년을 살 수 있다는 위기 극복을 위해서다. 또 다른 이유는 수입이 늘면 늘어난 부분에 대한 보상을 스스로에게 부여하고 싶기 때문이다. 버핏 같은 극단적 절제보다 노력에 대한 보상 체계를 좀 더 명확히 하고 싶기 때문이다. 우리 가족은 홀푸드에서 유기농 제품을 구매하고 식료품을 구매하면서 가격을 신경 쓰지 않게 된 지 오래됐다. 마음껏 꽃을 사고 레저용, 가정용, 출근용, 야외용 차를 가지고 있다. 세상의 가장 비싼 호텔에 묵고 비즈니스석이나 1등석으로 여행을 다닌다. 그러나 여전히 쿼터 법칙 안에서 생활한다. 내년에 수입이 줄어든다면 줄어든 쿼터 법칙에 따라 일반석을 타고 다니거나 소비를 줄일 것이다. 스스로 보상과 제한을 두는 것이다. 나는 가난을 경험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다. 나와 동일한 수준의 수입을 얻는 부자들과 나란히 생활하려면 나의 부가 더 오랜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믿는다. 내가 만약 그들처럼 제트 비행기를 사고 더 큰 저택에서 살고 싶으면 그들보다 4배를 더 벌면 된다. 그것이 뒤늦게 이민자로 자수성가한 부자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사치라 생각한다. 동양 철학에서는 음과 양을 이치에 맞게 대할 때 그 온전함이 나타난다고 가르친다. 집, 옷, 자동차 등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은 양이다. 언어, 태도, 음식 같은 것은 음이다. 그래서 사업가나 자산가에게는 오히려 적당한 품위가 드러날 만한 사치가 필요하다. 단 사치의 경계를 넘지 않은 옷차림, 깨끗한 자동차, 잘 정리된 집은 사업가의 신용을 높여주고 고운 언어, 단정한 태도, 정갈한 음식을 취하면 성품이 올라간다. 부자의 품격이 나타나는 지점이다. 부자가 되어도 버핏을 따라할 생각이 없다면 나를 따라 쿼터 법칙을 실천해 보길 바란다. 가장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부자의 길이다. 기도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신은 당신을 부자로 만들지 못한다. 신의 은혜로 부자가 된다면 이 세상 부자들은 모두 종교를 믿는 신실한 사람들일 것이며 이를 본받아 부자가 되고 싶은 모든 인간이 신을 믿고 있을 것이다.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부자가 많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중에도 부자가 많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신은 당신을 부자로 만드는 것에 관심도 없지만 돈을 만들지도 못한다. 신이 할 수 없는 일 중 하나다. 세상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모든 축복을 내릴 수 있다는 신이 이상하게 돈은 인간들에게 부탁한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똑같다.
아무리 위대하고 웅장한 건물을 살고 계신 신이라도 자기 집을 구경하고 나면 마지막 방에서는 기념품을 팔고 계신다. 돈을 버는 일은 신보다 인간들이 더 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돈은 스스로 벌어야 한다. 참된 종교일이라면 복권을 사놓고 신에게 반드시 좋은 일에 쓰겠다는 따위의 기도는 하지 않을 것이며, 성실하게 살면 언젠간 부자가 되게 해주시리라는 소망도 버려야 한다. 부자는 기도나 성실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과 지혜, 기회와 운이 합쳐져 이루어진다. 기회와 운은 신을 믿는 사람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불특정하게 다가간다. 그것이 기회인지 아닌지 알아내는 노력과 지혜가 필요할 뿐이다. 또한 점술가, 무당, 점성가, 관상학자, 역술가 등 초자연적인 무엇에 당신이 돈의 방향에 대해 묻기 전에 그가 나보다 부자인가를 알아봐라. 그가 나보다 가난하다면 더 모를 것도 없고, 그가 나보다 부자라면 그 사람보다 부자가 되긴 글렀다. 때때로 이들의 전개가 당신을 구해줄 수도 있지만 행운의 변덕 외에는 어떤 개연성도 없다. 나는 지금까지 인생에 있어 초자연적인 힘이나 신앙에 기대어 본 적이 없다.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고, 경제적인 중대한 결정을 위해 신을 찾을 생각도 없다. 오히려 조사나 공부로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라면 직관을 이용할 것이다. 신에 대한 기도가 인간을 지켜줄지는 모르지만 지각까지 지켜주진 않는다. 초자연에 의지하는 자세는 꿈이 현실이라고 믿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결국 아주 위험한 재정적 상태를 넘어 파멸로 이끌게 된다. 한때 친구 덕에 제법 유명한 역수가를 만난 적이 있다. 그의 사무실에는 고위 정치인들과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의 흔적이 있었다. 차 한 잔을 들고 마주보고 앉은 자리에서 그는 내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다 아직 입도 안 된 찻잔을 내려놓고 갑자기 날 이끌고 나갔다. 그가 안내한 곳은 인근 식당이었다. 내가 생선구이를 좋아하는 것을 어찌 알았는지 묻지도 않고 이것저것 생선을 종류대로 시키더니 음식이 한상 차려지자 내게 진지하게 물었다. 제발 나 돈 버는 법 좀 가르쳐 주시오. 그 순간 확실히 알았다. 미래를 잘 안다는 사람도 돈은 어쩔 수 없구나. 주역, 명리학을 바탕으로 인터넷 사주 사이트를 만들어 보라고 했지만 듣기도 처음이라 했다. 무슨 점을 인터넷으로 볼 수 있냐며 손을 저으며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결국 밥값도 못했고 그 역술가는 아직도 그 사무실에서 늙어가며 다른 사람 손에 점괘를 내고 있을 것이다. 재산을 모을 때는 농부가 되고 투자할 때는 어부가 되라. 부자가 더 많은 고급 정보를 가졌기에 유리한 투자 지점에 있는다고 믿는 사람이 많다. 부자들은 돈이 많아서 폭락장에도 물타기를 하며 얼마든 자산을 불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돈이 많으면 더 많은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부자들과 당신의 다른 점은 결정의 방향과 속도다. 그들은 재산 형성 과정에서 수많은 결정을 잘해서 그 자리에 가 있을 확률이 높다. 부자들은 재산을 모을 때는 농부처럼 행동한다. 깊게 땅을 파고 비를 기다리고 가뭄을 이겨내며 오래 견딘다. 그러나 돈을 벌어 자산이 생기면 어부처럼 돌아다닌다. 이곳저곳에 출몰하는 물고기떼를 따라 배를 돌리고 바람과 수온에 따라 어디든 그물망을 내린다. 작년에 이곳에서 줄곧 재미를 봤어도 해가 바뀌면 직관을 따라 그물의 위치를 변경한다. 투자 자산의 움직임에 따라 냉정하고 신속한 결정을 한다. 자기의 주관이 명확해서 자산관리인이나 금융사 직원들의 의견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유능한 어부는 이미 자기 판단에 따라 어디에 그물을 던질지 생각하고 있다. 어부는 수역 공판장에 전화를 걸어 그물을 내리시기나 장소를 묻지 않는다. 부자들이 부자로 살아남는 것은 남들과 동일한 상황에서도 남다른 두 가지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첫째는 부자라고 해서 위기가 올 것을 짐작하거나 알려주는 시스템은 없지만 위기가 발생하면 대처할 준비가 평소에 되어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실제 위기 발생 시에 이에 대처하는 더 나은 답을 갖고 있지 않지만 답이 보이면 실제로 실행한다는 점이다.
보통 사람들이 주저하는 사이에 이미 판세를 뒤집어 놓고 기다린다. 즉,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이 탁월할 뿐이지 더 많은 정보와 자산이 위기 시에 이들을 돕고 있지는 않다. 부자라도 이런 위기를 견뎌내지 못하는 부자는 다시 내려갈 수밖에 없다. 부자도 능력이라서 위기를 견뎌내는 사람이 더더욱 부자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원리다. 돈을 모으는 4가지 습관. 스스로에 대해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돈이 생겨도 제대로 사용할 줄 몰라서 돈이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한다. 자존감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돈은 주로 쾌락에 사용된다. 아직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돈이 주어지면 술, 담배, 유흥, 사치, 허영, 친구들에게 돈 쓰기, 해외여행, 명품 구매 등과 같은 형태로 자신의 가치를 올리려 한다. 돈이 자신감을 만들어주고 자신감이 잘 자라면 자존감을 만들어주지만 먼저 돈을 갖기 전에 갖춰야 할 일상의 습관과 자질 몇 가지가 있다. 특별히 젊은 청년들은 반드시 사회에 나가기 전에 이 4가지를 몸에 습득하길 바란다. 아직 습득하지 못한 기성인들에게는 경각심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이것의 핵심은 부자가 되기 전에 부자의 태도와 습관을 미리 몸에 넣어놔서 언제든지 부가 찾아와도 당당하게 받을 수 있게 함에 있다. 이 4가지 습관은 부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 부가 빠져나가지 않고 항상 머물게 하는 효과를 갖게 한다. 다음 습관과 태도를 익히지 못한 상태에서 돈을 벌면 오히려 돈이 사람을 해칠 수 있다. 첫째, 일어나자마자 기지개를 켜라. 누워있는 상태에서 팔을 머리 위로 뻗어 두 손을 모으고 몸을 C자로 만들면서 좌우로 허리를 쭉 편다. 다음엔 침대에 걸터 앉아 다리를 똑바로 펴고 깍지 낀 손을 위로 올리고 아래 위로 허리를 편다. 기지개는 전신 스트레칭으로 근육의 이완과 수축을 돕는 행동이다. 기지개를 켜면 몸속 근육을 부드럽게 자극해 피로감을 빨리 해소할 수 있다. 기지개는 스트레칭의 한 방법으로 간단해도 전신 운동이다. 순간적으로 많은 공기를 폐에 확보하게 돼 많은 산소를 얻을 수 있다. 기지개는 아침에 온 세상과 나를 연결하는 행동이자 몸에 기를 넣는 행동이다. 동물들은 따로 운동을 하지 않아도 기지개를 켠다. 기지개는 모든 동물이 가진 몸의 자연스러운 행위다. 기지개를 하고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면 하루를 감사함과 당당함으로 맞이하게 된다. 인생에 또 새로 주어진 하루에 몸과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는 것이 기지개다. 하루 시작부터 활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다. 둘째, 자고 일어난 이부자리를 잘 정리한다. 자신이 자고 일어난 자리를 정리하는 것은 삶에 대한 감사다. 음식과 잠자리는 삶의 질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편히 잠을 잘 수 있었음에 감사하며 잠자리에 대한 예의를 보여야 한다. 이불을 펼쳐서 털어내고 구겨진 베개를 바로하여 호텔 메이드가 정리해준 것처럼 정리를 해놓는다. 엉클어진 잠자리로 저녁에 다시 들어간다는 것은 자신을 모욕하는 일이고 매일 같은 짓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조롱하는 일이다. 하루를 마치고 저녁 잠자리에 들 때 자신이 잘 정리해놓은 침대로 들어가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사람이다. 이런 사소함이 인간을 위대하게 만든다. 셋째, 아침 공복에 물 한 잔을 마셔라. 한 잔 이상 마실 수 있으면 더 좋다. 하지만 한 잔은 반드시 마셔라. 몸에 음식을 넣기 전에 몸을 어르는 일이다. 자는 동안 폐, 피부, 호흡을 통해 배출된 수분을 보충하고 걸쭉해진 혈액을 묽게 만든다. 장 운동을 촉진해 배변을 돕는다. 위장은 물론 두뇌 활동을 원활히 하는 뇌의 교감신경을 자극해 잠에서 깨어나게 하고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에 대한 장점은 현대의학 용어로 수도 없이 나열할 수 있다. 이는 인간의 모든 문화, 모든 시대에 걸친 수천 년의 지혜다. 넷째,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라.
만약 직업상 일정한 시간에 잠들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은 양보하지 마라.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고 해를 맞이하며 위에 설명한 지침을 매일 실천하기 바란다. 일정함이란 매우 중요한 덕목이다. 이를 통해 자신에겐 믿음이, 남들에겐 신용이 발생한다. 이런 사람은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신임을 얻는다. 이렇게 아침에 4가지만 꾸준히 잘하면 저절로 어깨와 허리가 펴지면서 사람이 커 보인다. 말과 행동이 일정해지고 식생활이 번잡해지지 않는다. 나이가 어려도 의젓하고 믿을만하다. 심지어 후배라도 존중을 받고 아랫사람이라도 리더로 보인다. 이때가 되어 돈을 벌기 시작하면 돈이 사람을 더 돋보이게 만든다. 이미 자리를 가려앉고 허명을 가려낼 줄 알아 사치나 자랑에 돈을 쓰지 않는다. 당연히 좋은 인연은 남고 나쁜 인연은 끊어져 버린다. 이 사소한 습관이 돈을 부르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습관을 가진 사람에겐 한번 돈이 들어오면 절대 줄지 않는다. 돈은 새 신랑을 찾는 여자와 같다. 아침에 일어나 기지개를 켜고 이불을 정리하고 물 한 잔 마시는 일을 매일 아침마다 하는 남자를 보면 좋은 신랑감이라는 것을 안다. 사소한 행동 안에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그런 남자와 평생 인연을 맺으려 할 것이다.